지난 시간에는 전형적인 행정규칙, 일반적인 행정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론에 관해 살펴봤고, 금일 시간에 다루는 주제는 특수한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건 명칭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법규명령 형식이 다르면 법규명령의 이름을 갖고 있는 행정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법규명령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 조례규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규명령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이라면 법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 뭐 지시 같은 거, 지침 다양한 형식이 있죠. 명칭이. 행정규칙 형식에는 그 비법규인 행정규칙 사항, 행정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나 이런 거를 규율하는 게 원칙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게. 근데 실무에서는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때 법적 성질을 형식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이나 실질을 기준으로 법적 성질을 결정할 것인가, 이와 같은 논의가 이제 금일 시간에 다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뭐 논거가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체로 어려운 논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례 적용하는 과정이 조금 일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일단 교재를 보면은 특수한 행정규칙에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밑에 도표를 보면 하나는 법규명령 형식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인 거, 오른쪽에는 그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인데 내용이 법규사항인 거, 두 가지가 논의되는데, 일단 문제 소재 보면은 그 행정사무처리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규칙 내용이거든요. 그 행정 내부적 사항은 형식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되는 게 정당하고, 그러나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러한 규정의 성질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의 실무상 특히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 과징금부과 처분 기준 같은, 이거 음미할 표지예요.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성질이 문제되고 있는 거죠. 이 판례도 그래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거와 계획 기준에 관한 걸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자, 일단 보면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해를 하는 게 쉬운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은, 형식은 시행규칙이라면 불형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 근데 행정규칙 내용을 어떻게 알아보냐? 별표라는 거 나오면 일단 행정규칙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 별표라는 게 입법기술상 본문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본문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입법기술상 보면은 그 본문의 맨 뒤에 그 첨부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법제처 홈페이지 가가지고 거기 이제 어떤 법률을 한번 쳐보면 근로기준법 이렇게 쳐보면 거기에 관련된 별표가 몇십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별표를 한 말 나오면 행정규칙 내용이라는 거 알아보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거에 따라 형식 알아보고, 별표, 또 행정 사무 처리 기준, 제재적 행정 처분 기준, 사무 처리 기준, 준칙 이 말 나오면 내용 알아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알면 되죠. 다수설은 형식 중시 법규명령설이죠. 다수설은. 근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는 내용 중시 행정규칙설이에요. 왜냐면 그 대통령령에 가는 건 별로 없고 불형에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형과 대통령령을 나눠 출제하면 나눠서 판단해야죠. 불형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일 때는 내용 중시 행정규칙설인데 이게 대부분의 판례이기 때문에 전체적 평가가 내용 중시 행정규칙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맨 밑에 3번 보면은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형식 중시 법규명령설이다. 그럼 이제 판별만 하면 되죠. 자, 위에 올라가면 일단 유기장업법 시행규칙 이러면 불형이라는 거 알아봐야죠. 처분 기준 이 말 나오면 행정규칙 내용이구나. 그럼 학설에 따르면 형식 중시해서 법규명령설,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명확하게 잘 안 나오죠. 기준 준칙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 매입 가격에 대한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냥 대충 이 주제가 출제되면은 시행규칙 갖고 대충 통박 굴리면 돼요. 계획 기준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접근하면 되고, 세 번째도 시행규칙 불이용,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 그 다음에 그 규칙이라는 거 갖고 불이용이라는 거 알아보면 되고, 처분에 관한 거 갖고 행정규칙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시행규칙 갖고 불이용 알아보고 별표, 여기까지만 나와도 알아볼 수 있는데 친절하게 운전면 행정처분 기준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돼요. 형식과 내용 판별하는 거 좀 전에 봤던 것만 보면 학설 판례에 따라. 근데 요새는 뭐 학설 별로 출제 안 되고 대부분 판례에 출제되니까, 판례는 불이용 형식의 처분 기준, 행정규칙 내용이다 이러면 그 행정규칙설이다. 그런데 그 밑에 주석다는 거 있죠. 제재적 처분 기준이 아닌 계획 기준이 있죠. 계획 기준, 그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 기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기준이라는 거. 하여튼 계획 기준 이 말 나오면 얘는 법규명령이다 눈치채고, 나머지는 그냥 그 일일이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 형식일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형식이죠. 별표, 이런 행정규칙 내용이죠. 얘가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기숙행위다라고 했는데, 이게 순리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2, 3번 판례는 이건 위헌 판결이라고 봐야 돼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형식이죠. 별표 6,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기준하면 행정규칙 내용이죠. 법규명령이다까지는 그럴듯한데, 과징금의 금액의 의미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이거는 뭐예요? 재량행위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 판례는 기숙행위라고 했는데, 여기는 제 멋대로 최고한도액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러면 대통령령 형식, 별표 5,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기준, 행정규칙 내용이죠. 마찬가지 법규명령이라고 하면서도 업무정지 기간 내지 과징금의 금액의 의미가 최고한도다. 이러면 재량행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왜 문제인지는 본문에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계략적인 걸 보는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인데 법규명령 내용인데, 이건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그 훈령지침 고시 이런 게 행정규칙 형식이고, 상위법령의 위임 수권 권한부여 보충에다가 법규사항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위임 표지만 갖고는 법규사항이 아닌 경우 이거는 행정규칙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법규사항이라는 게 추가돼야 되는데, 이거는 통설이나 판례나 똑같아요. 대법원 헌재까지 내용 중시 법규명령설이에요. 그 첫 번째 판례 이런 거는 이제 효시 판례라고 그러죠. 효시, 최초 판례다라는 거죠. 그 처음으로 판시된 판례는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판례예요. 이건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입에 줄줄 나올 정도로 아무 표지가 없이 저렇게 출제돼도 그거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국세청장 훈령 이러면 행정규칙 형식인 걸 알아보는데,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 통상적인 행정규칙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출제만 해도 얘는 알아봐야 돼요. 근데 더 쉬운 거는 표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세 번째 보면 그 위임에 따라라는 게 나왔죠. 그럼 눈치채면 되죠. 고시 행정규칙 형식인데 위임에 의한 거다. 그럼 여기서 이 위임 표지만 하면 일단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제 그저 위임이 있었지만 법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많은 걸 일일이 외울 게 없고, 그것만 정확히 외워두면은 나머지는 행정규칙 형식인데 위임 표지 나오면 법령 보충 규칙으로 법규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났을 때 의미까지 출제됐어요. 국무총리 훈령인데 일단 행정규칙 형식이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이것도 입에 줄줄 나와야 돼. 이거는 뭐냐면 집행명령이 위임명령이 아니라 위임에 의한 거잖아. 원래가. 근데 이거는 위임에 의한 게 아닌 집행명령인데도 법규적 성질을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러니까 위임 표지에 따라.
그 주세법에 의해 다 위임 표제예요. 권한을 부여한 뭐 규정에 따라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해석이 되죠. 이거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일일이 외우려고 할 거 없고, 이제 본문에 보면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거긴 하지만 법규사항이 아닌 거, 그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에 관한 이 논거가 옛날에 어렵게 출제된 난도에서 논거가 나오는데 요 근래는 잘 안 나오는데, 논거는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출제 빈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지 출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음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법규명령설은 형식설, 형식기준설, 형식중시, 이건 다수설이라 그랬죠.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이상 문제된 규범의 상위법령의 수권 여부와 대통령령 형식인지 불형형 형식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 견해가 이게 다수설인데, 일단 논고 유형이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다양한 요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독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령, 이 형식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 법령은 법규명령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률과 법규명령을 법령이라 그래요. 법령이라는 형식에 규정됨으로써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이게 뭐냐면 내용이야 어찌됐든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그 표현일 뿐이에요. 두 번째도 행정규칙으로만 정립해야 할 고유한 사항은 사항은 내용에 관한 거죠. 내용에 고유한 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행정규칙, 여기도 형식이란 말이 없지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율할 수도 있고 법규명령 형식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고유한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건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규사항과 비법규사항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다. 사항이 내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날 법규 개념은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없어.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이것도. 그 다음에 형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형식은 명확하잖아요.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하면 형식은 이건 오해 여지가 없이 법규명령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법규명령 형식에 규정된 내용이 법규사항인지 실질적으로 법규사항인지 비법규사항인지는 이거는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법규범의 내용이나 실질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법규범의 형식 자체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규범의 위계질서의 유지를 위해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결국 이것도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1편에서도 봤죠. 법 단계구조라고 해서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밑에 그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그 다음에 그 광역자치단체 조례, 광역자치단체 규칙,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 규칙, 여기까지가 성문법이고 그 밑에 관습법이 있잖아요. 그 형식이 그냥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형식에 따라 법 단계 구조로서의 효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규 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 형식이기 때문에 법규 형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법률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 설정에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근거한 기준 설정은 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어쨌든 법규명령 형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량준칙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정할 건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할 건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국회가 훈령이나 고시로 정한다라고 정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할지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법 적용 해석 적용 기관인 법원이 그걸 이유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이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이에요. 국회가 그 법 형식을 선택해서 한 거를 멋대로 그 취지를 무시하고 법규성을 부정해버리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권력분리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 절차도 달라지죠. 법규명령은 법제처 심사는 공통인데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령만 추가적으로 거치잖아요. 그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 행정규칙과는 달리 달아야 된다. 그 밖에 이제 여기까지 9개지만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그거를 갖다 다양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외울 게 아니라 그걸 독해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그러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를
적극적으로 행사에 도모할 수 있다는, 요게 조금 논거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인데, 예를 들어 법률에서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시행령이나 불령해서 이걸 갖다가 기속행위로 해놓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냐면, 위반 정도가 경미한데도 똑같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정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도 똑같이, 이러면 구체적 타당성 도모가 어렵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서 당해 사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권리구제 구체적 타당성 도모와 관련해도 법규서를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아예 본질적인 비판이죠. 불령에서 규정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이게 우리가 논의의 전제가 뭐였어요? 사무처리 기준 준칙, 이 말 나오면 행정규칙 내용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무처리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 제한에 관련하는 사항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점.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허가 취소정지 처분 기준하면 영업허가는 직업의 자유와 관계되죠. 자유권 중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하면 재산권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처리 기준 준칙이 그냥 순수한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바라게 되면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이와 같은 자유권을 갖다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갖다가 행정규칙 내용으로 이해하는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권 행사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건가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에서 기속행위를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에서 재량행위라고 선택권을 줬는데 행정청이 판단해서 이거는 뭐 선택권 행사할 거 없이 획일적으로 달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논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행정규칙설, 이게 이제 판례가의 주류가 불령에서 이걸 따르고 있죠. 실질설, 실질적 기준설, 비법규설, 내용을 중시하는 거죠. 당해 규범은 실질을 중시하여 당해 규범이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기준만을 정한 거라면 법규명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결국 뭐 내용이, 형식이 어찌 됐든 내용이 중요하다. 거의 지지자가 없죠. 논거는 법규명령이 반드시 법규만 내용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용이 행정사무 처리 준칙이 명백하면 성질에 변함이 없다. 이것도 뭐 내용이 중요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으로 파악해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좀 전에 말로 했는데 이거 보충 자료로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형식사로 취하면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거를 명령으로 기속행위로 바꾸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점. 수권 여부 기준설은 수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 재량준칙 독자성설은 이거는 재량준칙은 아예 법규명령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규칙의 대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행정규칙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독자적인 거로 아예 얘는 별도로 다루자라는. 근데 이거는 뭐 애울 게 없이 그냥 이런 견해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돼요. 판례는 이제 전체적 입장, 이건 이미 봤기 때문에 행정규칙설, 불령 지방자치나 규칙 형식일 때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최신 판례 보면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불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전히 행정규칙을 보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법원은 당의 제재 처분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도 생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비법규서를 따른 거. 원래는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원의 재판규범을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행정규칙대로 해도 적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행정규칙에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얘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상위법령, 법률과 법규명령에 따라 재판한다. 이게 원래 입장이죠. 근데 어때요? 행정규칙대로 한 게
바로 그것만 갖고 적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행정청의 그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이래서 적법이라고 판단하는데 원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준법규서를 따른 판례다.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판례가 이제 대표적 판례인데, 규정 형식상 불용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 이게 행정규칙 내용이라는 거죠. 를 규정한 거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이 행정명령이 행정규칙과 동의하라 그랬죠. 행정규칙서를 취한다는 게 보이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의미 없고, 처분이 규칙에 위배되는 거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거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주리적인 입장이죠.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고, 이게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관계 법령, 계속 강조하지만 법령은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법률과 법규 명령까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규칙대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별표, 뭐 이거 뻔하죠. 그 벌점에 관한 것도 뭐 가볍게 보면 돼. 이것도 결국은 법규적이를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 똑같아요. 근데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이다. 이래가지고 판례는 어찌 보면 절충서를 좀 취하는 것 같기도 하죠. 수권 여부에 따라. 법령 보충 규칙도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법령 보충 규칙도 내가 순간 착각했네. 법령 보충 규칙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거기는 이제 법령의 위임에 따른 거니까 그거는 요거하고는 다른 사안이네. 법령의 위임이 없을 때 이제 행정규칙서를 취하는 거고, 요거하고는 사안이 다르네. 어쨌든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그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그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그 법령 보충 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것만 법령 보충 규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그건 전형적인 행정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논의의 차원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위임이 없을 때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그 법규명령 형식이든 그 행정규칙 형식이든 똑같다라고, 그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죠.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검찰부등사무규칙, 이건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뭐 제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인데,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용으로 정할 걸 위임한 데 따라, 위임이 있죠. 여기는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불용해서 이를 정한 경우 불용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위임이 있을 때. 근데 반대로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불용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거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안은 똑같아요. 그래서 위배돼도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모르죠. 법률이나 법규명령 위반했다는 사유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몰라도 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안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도 이거는 포괄적 위임 규정은 있는데 이 특정한 내용에 관한 그 위임이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목 갖고는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밑에 강조 표시된 거, 공공기관법에 불용에 위임한 거, 위임은 규정은 있어요. 근데 위임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규정의 문헌상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기간의 정도와 가중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거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처분의 요건에 관한 건 위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건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생으로 내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표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문장 길어지는 게 여러분들은 독해 능력만 기르면 문장 짧은 거 단서 실마리가 없는 것보다는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길어지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저것도 뭐 표지는 안 나왔죠.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규명령 효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음미할 거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설립신고서를 발리할 수 없다라는 결론.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 기준이 아닌 계획 변경 기준에 관한 거. 이거는 법규명령이라는 거죠.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제재적 처분 기준하고 달리 취급하는 유형화된 거기 때문에. 하나 해놨는데 아까 도표로 3개 봤죠. 그거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돼요. 그 시행규칙인데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 결론 저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일일이 다 읽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번이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불행행위로 규정된 경우 행정규칙이지만 법원은 당해 처분 기준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비법규를 따랐다라고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단 원칙은 비법규예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행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거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 법규성 인정 안 하는 거죠, 원칙이. 그러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거 외울 거는 아니에요. 이 문장 외울 건 아니고 눈으로 음미만 해주면 돼요. 나올 때 판별만 해주면 돼요. 뒤틀어낼 거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 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이거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행정청의 이거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문장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도 강조 부분 밑에 보면 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된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함부로 위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결국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계열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4번 보면은 그 본문의 3번째 줄 보면은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도 다 똑같죠. 합쳐지지 않거나 되풀이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했다고 적법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함부로 재량권을 남용한 일탈 남용, 이거는 이제 위법 사유거든요. 위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적법이라고 존중해 판단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자 본 거지 여기서 문장을 외우라는 취지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중법규서를 따른 판례다라고 해석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대통령령 형식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대통령령 형식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서를 취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별표 1, 이 불형과 달리 법규명령으로 판시하고 있죠.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보충자료 10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관련 사례인데 이게 당시 법이에요. 지금은 이게 전면 개정돼가지고 이 조항도 다 달라지고 내용도 다 달라졌는데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법률하고 시행령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죠. 법률에서. 근데 시행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행령에서 그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 의무거든요. 고용해서 아니 된다. 여기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800만 원 이렇게 기속행위로 돼 있죠. 그죠? 이래가지고 아까 논 거 중에 법률에서 재량행위라는 거를 시행령에서 기속행위로 한 거는 그 행정규칙설에 따르면 어때요? 이거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거다라고 그 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설에서는 뭐라 그래? 어차피 선택권을 행정부에 넘어오면 공은 행정부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부가 판단해서 선택의 여지를 둘지 사안에 따라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할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요런 게 이제 그 논거상 대립됐던 게 바로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관계는 이제 군산시 조촌동 안개하우스에 미성년자 조모양하고 미성년자 2명 여고생이었거든요. 2명을 갖다가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거예요. 그 원고는 군산시 조촌동 안개하우스라는 상호로, 이상하게 그 판례 사안과 관련해서 군산시가 이 그 유흥업소나 매매춘업소 국가배상회관에서도 거기 그 군산시 그 18위 골목 거기 율락업소 화재 사망 사건, 그거하고 또 그 유흥주점 또 업소 화재 사망 사건, 그게 이상하게 다 군산시 사건이 많아가지고 군산시 이미지가 판례 등장하는 거 보면 안 좋은데, 군산이 굉장히 그 맛집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인심도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저도 거기 여행 가느라고 몇 번 갔었는데, 이 판례 갖고 군산에 대한 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디나 뭐 이런 사건이 있게 마련인데, 공교롭게 이제 군산 그건데, 상호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이죠. 유흥주점업을 하던 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참고로 이제 그 일반 음식점은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불러요. 춤을 추거나 이게 안 됩니다. 음주만 되지 가무가 안 돼. 근데 가무가 가능한 거는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은 뭐냐면 손님끼리 가무를 하는 거예요. 손님끼리. 근데 우리끼리는 심심하니까 유흥접대부를 부르자. 유흥접대부. 그 우리나라 남성들의 이 잘못된 술 문화죠. 뭐 술은 계집이 따라야 맛이다. 뭐 이런 잘못된 속담.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끼고 먹어야 뭐가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릇된 술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유흥접대부와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거는 유흥주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유흥주점 허가를 안 받고 단란주점 허가 받고 유흥접대부 고용하는 경우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유흥음식점은 세금이 굉장히 그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영업은 그 유흥접대부를 고용해서 고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발 그 대비해가지고 보도방이라 그러죠. 보도방에 연락해가지고 유흥접대부 이제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유흥주점 형태로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유흥주점 허가를 안 받고 유흥주점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조모양, 임모양 당시 17세 영업에 종사하게 했는데,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2명이니까 28이 16, 1,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거죠. 기속행위니까. 하필 원고는 같은 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흥주점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지, 허가를 전혀 안 받은 게 아니죠. 허가를 전혀 안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사건이에요. 자, 판례 요지를 볼까요? 자,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은 해석할 수 있죠. 시행령, 대통령령 형식, 별표 1 행정규칙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위임 규정에 더 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불용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일단 법규명령이라고 봤죠. 성질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근거가 된 시행령, 얘가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에 따라 판단해야죠. 재량행위 기속행위 여부도. 시행령의 규정과 별표 규정 형식이나 체제 문헌을 살펴야 하는 바, 이들 규정들은 영업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개개 사유별로 그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 이게 바로 기속행위죠. 선택의 여지 없이. 다만 영업 정지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업 실적 미달로 인하여 영업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그 정지 기간 결정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그 영업 정지 기간에는 재량이 있지만 여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관할관청으로서는 별표에 따라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뿐 달리 그 정지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이게 순리죠. 법규명령서를 취하면 그 법규명령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법원까지 구속하는데, 그러니까 법원도 여기에 구속돼 가지고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에 따라 위법적 법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순리적인 판결이에요. 근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형식이죠.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행정규칙 내용인데 학설 판례가 똑같죠. 그건 대통령령일 때는 법규명령이다. 이건 똑같아. 근데 뒤에서 맛이 가버렸죠.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이게 이제 군산 지주가 안개하우스 사건인데, 모법의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규모나 기간, 규모가 소규모였거든요. 기간도 고작 일주일 정도였어요. 사회적 비난 정도도 매매춤까지 시킨 건 아니에요. 만일에 여고생들을 매매춤까지 내보냈다면 이거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술만 따르는 정도, 노래 불러주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 다음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다른 사정. 어때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쳐 징역 8개월에, 그 다음 영업정지도 2주인가 영업정지도 2주 받았죠? 영업정지 보름 15일간. 그 다음에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어때요? 요 소규모의 이 정도에 뭐 벌어야 얼마 벌었겠어요. 근데 1,600만 원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런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걸 구체적 타당성 도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 도모는 법적 안정성과 구별되는 용어로 민법 총칙에서 다뤄지는 용어거든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법률에 해석해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야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재판하기에는 이 사건은 그 형사처벌도 받았지, 영업정지도 보름간 받았지, 불법 이득도 소규모인데 1,6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구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인데 이딴 식으로 구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헌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법규명령에 구속되어야 될 법원이 법규명령을 완전 무시하고 법규명령에 기속행위라고 되어 있는 걸 완전 무시하고 재량행위라고 지 멋대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위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법규명령설에 따르면 어때요? 이걸 무조건 재량행위로 해야만 구제가 되느냐? 법규명령에 따르더라도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충자료로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논점인데, 10번 보면은, 1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인데, 이 안개하우스 같이 법률은 재량행위, 시행령은 기속행위, 이때 문제가 되는데, 법규명령설에 따르면 기속행위 얘가, 그 기속행위면 법규명령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따르면 적법,
이에 위반하면 위법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근데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서 재판의 전제로 요 시행령이 그 위헌 위법이냐 따져보는 거죠. 그 시행령이 비례원칙 위반이죠. 위반 정도가 경미한데 과징금 1,600만 원 너무 심하다. 그죠? 이런 경우에 위법이다 하면 당해 사건에 적용 배제되니까 이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법규 명령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서 취소 판결 가능하단 말이에요. 방법론의 차이지. 근데 행정규칙설 소수설인데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예요. 얘는 행정규칙설이니까 아예 얘를 무시하는 거죠. 그 얘는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취소 판결. 근데 판례는 엽기적이에요. 법규 명령에 따르되 재량행위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는 그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 그럼 이래서 취소 판결. 이거는 결국은 실질이 행정규칙설과 실질이 똑같은 거예요. 말만 법규 명령이라고 해놓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세 번째 판례는 의미가 똑같죠. 그래, 법규 명령식 행정규칙은 처분의 법적 성질이 바로 이제 좀 전에 보충 자료로 정리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그 법규 명령에서 배운 걸 까먹지 않았어야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도 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줄여서 법령보충규칙이라는데, 말 그대로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인데, 법규명령설이 다수설 대법원 헌재에 똑같다 그랬죠. 그 논거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위임한 거니까 국회 입법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죠. 매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 또는 빈번하게 개정되어야 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명령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정할 현적 필요가 있고, 법규명령은 절차를 까다롭게 거쳐야 되잖아요. 행정규칙보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입법, 이거는 이제 행정규칙 형식이 낫다라는 거고, 법규명령 제정권이 없는 그 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해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행정규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규라는 거, 이런 경우 있다가 그래서 법치주의 원칙상 법규명령 제정권자는 헌법 또는 최소한 법률에서 정해지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고,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수설은 아예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범 형식 자체가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균성 교수님 견해가 타당한 게, 박균성 교수님은 어때요? 그 형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성질이 법규성이다. 판례가 사실은 이 입장에 따르는 거거든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법규다라는 이런 게 있다. 그냥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이거는 이제 김담 선생님 견해인데, 이건 앞에서 배웠듯이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배웠듯이 독일에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수권 여부에 따른 구별설. 수권이 있냐 없냐 일관된 견해죠. 아예 위헌무이다라는 견해인데, 판례는 그 법규명령설이라고 교수들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법규명령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행정규칙이지만 법규성을 인정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법규명령설이라고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보충권을 위임한 상위법령의 효력에 의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행정규칙이든 법규명령이든 똑같이 대외적구성을 부정한다 그랬죠. 자, 일단 대법원 판례 보면 이 문장이 옛날에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그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바라는 이른바 행정규칙, 이게 일반적인 행정규칙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적인 구속력 같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법규성 부정,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이게 습권, 위임 표지거든요. 이게 법규사항 눈치채면 되죠.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은 행정규칙. 이러면 답 나왔죠. 법령 보충규칙 알아봐야죠. 법령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그죠?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건 원래 법규명령도 그렇고 법령 보충 규칙도 그렇고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것들과 결합하여. 그래서 행정규칙 자체의 독자적 효력이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만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행정규칙 자체로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독일의 기본구체 행정규칙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지 이 자체가 법규명령 형식이다라고 판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법규명령서를 취한다라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데 그냥 이런 문장도 익히고 법규명령서를 취한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 헌재도 마찬가지죠.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이것도 법령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 예규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얘도 맞죠. 독자적인 법규성을 인정 안 해요. 대적 구속력을 갖는, 이것도 마찬가지. 법규명령이 된다가 아니라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것도 성질만 인정하는 거지 얘 자체가 법규명령이라는 건 아니죠. 국세청 훈령, 이거 입에 줄줄 나오라 그랬죠. 효시판례이기 때문에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이러니까 위임 표지죠.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이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헌재가 아주 의미 있는 요지에 음미할 만한 게 있는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위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 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 분립론. 그래, 이게 이제 형식적 권력 분립주의는 그 기관에 따른, 조직에 따른 권력 분립이잖아요. 입법권은 국회라는 기관에, 집행권은 행정부에. 그러니까 종래의 전통적 고전적 권력 분립론은 그 조직 중심의 기관 중심. 근데 여기는 같은 입법부라도 기능에 따라 나눠지는 거. 이걸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급 수험생은 요 기능적 권력 분립과 관련된 게 그 연방제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여야의 그 나눠지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권력 분립 사례로 알아둬야 되는데, 9급 수험생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국회가 입법을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행정기관이, 음미할 문장이에요. 당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거라고 봐야 된다. 이거 아주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사원 규칙에 거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예시적이다 이러면 감사원 규칙 법규명령서를 취하는 거고, 열거조항이다 이러면 인정 안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헌재는 예시적으로 봤어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제한을 가하죠.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게 원칙이고, 자, 이 제한을 가하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 그래, 여기
먼저 맨 밑에 법적군과 행정규제 기본법 있죠? 저거를 헌재가 인용한 거예요, 사실상. 먼저 법률 보면은,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무령 또는 조례규칙,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 바로 이게 그 위임에 따라 고시 형식, 행정규칙 형식, 이게 바로 법령 보충규칙이죠. 이거로 정할 수 있는 건 제한된 일정한 경우에만 그렇다. 그게 헌재가 그걸 따온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면은 법령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경우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 두 개는. 왜냐면 이게 법규 상황인지 아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요 두 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법령 위임인데 그 위임 표지가 나오고 행정규칙이면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다 뭐라 정리하면 되고, 이 두 가지는 놓은 것도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냥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게도. 그 다음에 공포가 학설하고 판례가 달라요. 학설은 아예 법규명령이니까 공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판례 보면 어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법령보충규칙은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과 법규명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질만 법규성 인증은 되는 거지, 그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러니까 판례가 법규명령서를 취했다는 거는 이 판례를 보는 순간 어때요?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교수들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법령 보충규칙의 한계는 법규명령의 위임 입법의 한계가 똑같아요. 사항적 한계. 이거는 이제 법규상, 입법상 처벌 규정 가능하고 법적 근거를 요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 안 된다는 건 똑같아요. 자,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불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강조된 거 보면은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법적 여백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뭐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 2014-724. 판례번호는 다른 거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저것 때문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늘어오는 것 같은데, 극히 전문적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까도 봤던 건데, 구체화의 우위라는 말을 여러분들 음미해야 돼요. 효력의 우위하고 이거 달라요. 구체화의 우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행정규칙이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이나 법규명령보다. 요 표현 하나 추가적으로 익혀주면 될 거고, 처벌 규정에 관한 위임도 가능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대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거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니까 그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은 위법이면 무효밖에 없다는 거 똑같아요. 이건 65세 이상이라고 법률에서 했는데 제멋대로 70세 이상으로 멋대로 수정해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령의 위임이 없는 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뭐 다 똑같아요. 그 다음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는 것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위임하면 바람직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시 같은 형식으로 위임입법할 때는 좀 전에 행정규칙 기본법 봤죠?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포괄이행 금지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 재위임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 위임의 한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 입지 기준을 구체적 정한 기준, 이거는 그러니까 법령 보충 규칙인데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임에 따라 위임받은 거가 다시 또 위임하니까 재위임이죠. 공장 입지에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김포시고시 공장 입지 제한 처리 기준, 이것도 법규명령 효력을 가진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입법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행정작용이 가장 방대하면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행정행위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